네, 반갑습니다. 손승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5분의 연사로부터 5개의 주제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요. 이번 컨퍼런스가 디지털 대전환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S&P 500 지수 기업들의 자산 비중을 살펴보니까 불과 10년 전인가요? 이제 유형 자산이 무형 자산을 앞지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역전돼 가지고 무려 무형 자산이 이제 기업의 가치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 지식자산의 중요성은 뭐 이제는 정말 중요한 더욱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다 그러한 중요성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좀 심도 있는 토론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신 분들을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대학원의 김원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박경신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한국지식산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신 임소진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단국대학교 김병남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진행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통 질문을 모두에게 다 드리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디지털 대전환인데 지식재산 관점에서 나에겐 디지털 대전환이 이것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먼저 김원호 교수님, 나에게 디지털 대전환은 이것이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이제 쭉 많이 써왔는데 이게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라는 개념으로 저는 대처가 됐다 이렇게 봐지고요. IP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그 데이터 보호와 디지털화되면서 이 데이터가 여기저기서 이제 생산이 촉진이 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 보호와 이용 확산이라는 이슈가 IP와 연계성을 가지면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작권법 내 데이터 마이닝 이슈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미 거론이 돼서 입법화된 거라든가 데이터 부정 사용 문제, 데이터 자산의 이제 신지식 재산으로서 위상 설정 문제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될 거라 봐지고 두 번째는 이 플랫폼 시대를 촉진시킨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전환의 결과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 플랫폼과 개인의 지재권 그 침해 이슈가 플랫폼의 간접 책임론 침해 여론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간접 침해론에 관한 이슈가 부각이 됐고 특히 또 그걸 또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면책 책임을 져야 되는데 OSP 면책의 기준과 근거를 뭐 어떤 식으로 둘 건가 이런 것들이 논의를 촉발시켰죠. 세 번째는 디지털 제조 시대를 촉발시킨 것과도 연관이 된다고 봐집니다. 이거는 기존의 특허품이라든가 디자인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3D 스캐닝을 해가지고 3D 데이터로 만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3D 프린팅으로 해서 제품을 바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변화가 출해됐다. 그러면 기존의 실시 개념과 그 다음에 3D 데이터 단계에서의 그 유통과 중간에 그걸 뭐 데이터의 어떤 그 유통 플랫폼 이런 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래서 간접 책임의 문제라든가 실시의 개념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상표 쪽도 보면 전자정보제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디지털 형태의 어떤 상품 유통이 이제 촉진되는 뭐 이런 시대 변화 그리고 기타 뭐 AI와 AI 관련 발명이란 것도 다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고 아까 블록체인 관련 발명도 보면 소프트웨어 내지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와 BM 특허 추론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특허 적격성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이게 너무 권리 보호를 강화시키게 되면
진입 장벽을 동종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막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해 판단의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등장시키고 기타 이런 4차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중요 기술들이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소스에 근거한 오픈 이노베이션과 기존의 독점 배타권을 주는 지재권의 보호와의 어떤 그 적절한 경계 설정 문제, 퍼블릭 도메인의 설정 문제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디지털 대전환을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은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사항이 다 중요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과제에 좀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하니 뭐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숱하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경신 교수님께 나에게 디지털 대전환은 이것이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슬이 많아도 깨워야 보배다. 이게 이제 뭐 디지털 기술 사실 이제 발전이 지금 뭐 다양한 산업을 이끌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제가 뭐 아까 발표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컨텐츠가 또 아이러니하게 더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사장되었던 컨텐츠들이 이제 디지털 기술을 만나면서 이게 다시 뭐 재조명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만약에 동일한 기술 수준이라면 사실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활용하고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의 가치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 거기서 또 우위가 갈라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뭐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컨텐츠 자체의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진입 장벽이 사실 조금 낮아진 것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뭔가 NFT 작품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린다고 그게 뭐 몇천억에 낙찰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용자, 창작자의 경계가 사실 점점 더 모호해지면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내가 창작한 거든 내가 발굴한 컨텐츠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포장해서 또 시장에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다양한 좀 비즈니스 모델들도 발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사람을 못 만나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한 특히 이제 실감이 있는 그다음 현실성이 있는 뭐 이런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가 창작자고 창작자가 다시 이용자가 되는 이런 경계의 모호성에 대한 정확한 또 진단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임소진 부연구위원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 융복합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나 뭐 특허와 같은 IP 권리 간 융합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 간 융합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융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혁신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IP 법제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융합형 혁신을 가로막는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밀히 찾아보고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IP라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배타적 권리의 보호지만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공유라든가 활용 측면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수 있도록 좀 이제는 이제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융합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규제의 어떤 기존 규제가 그게 틀에 맞지 않는 이제 요즘 뭐 네거티브 규제 이슈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병남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대변혁 시대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 산업과는 또 다른 어떤 세상을 지금 만드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증권 시장에 보면 팡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라고 하는 5개 대표 기업,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를 봤을 때
역시 인공지능이나 여러 ICT 또는 데이터를 영위하는 그런 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식재산은 바로 상품이나 서비스 등 이런 부분을 보호 창출을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제가 보기에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P라 하는 부분은 모든 상품 서비스에 접착제로 붙여서 그 상품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ICBM, 특히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관련된 모든 것들이 기존에 있는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이제는 농업에서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통한 여러 가지 활용들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좋은 점은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한 거죠. 진정한 혁신이 이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혁신이 뒤처진다고 한다 그러면 국제 경쟁 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있어서의 뒤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 나라의 경쟁력이 저할 수밖에 없고요. MZ 세대들은 디지털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대변혁 시대에 여러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앞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보다도 강화시킬 것 같고 탄소 중립 원칙이 들어서면서 더더욱 이제는 아시겠지만 에너지 관리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모든 게 디지털화해서 관리된다는 의미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대변혁 시대에 순응해야 하고 순응함뿐만 아니라 더 선도적인 입장으로 나아갈 때에 그 나라의 영토가 작건 크간에 가상 세계는 영토가 무한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처럼. 그래서 우리 어떤 새로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한국은 정말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새롭게 나서야 될 것 같고 그게 우리의 미래의 번영을 약속짓는 부분을 하고 우리가 지식재산 5대 강국입니다. 5대 강국인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변혁 시대에 정말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이 솔선수범하고 참여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도 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명 활동이 디지털 대변혁 시대에 있는 많은 디지털 수단과 같이 이루어질 때에 전 국가 요소마다 아마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것 같고 그런 혁신이 결국 우리나라를 정말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서도 충분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K-팝입니다. K-팝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팔로우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열광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여러 확산되었으면 하는 것 같고요. 디지털 대변혁 시대는 우리에게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숙명과도 같은 거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모든 산업이 이제 이렇게 디지털화되는 이제 융합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혁신해야 된다는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강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원호 교수님께 블록체인을 이제 발표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의 행사가 이제 3차 기본 계획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딱 이것만은 정부에서 당장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이런 정도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토의하면서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토론하면서
인상 깊었던 게 제가 먼저 따로 선행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추가로 다른 업체들 전문가들이 같이 관여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연구 노트 기반의 플랫폼 구축하는 거. 물론 이게 보니까 우리 산업에 미칠 그러니까 이것이 이 특허를 창출하고 또 원래 특허와 영업 비밀의 그 경계를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그냥 공개가 돼 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또는 이 영업 비밀로 갖고 싶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업의 필요 사실 특히 중소기업의 숨겨진 그런 기술 개발과 관련된 필요성 그걸 좀 긁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스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연구노트를 이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것을 다양한 어떤 그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과 그다음에 국가 R&D 연구개발 사업에 이제 같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현실적인 그 기업들의 이제 고민 해결에 필요한 거라고 봐지고 한편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이 데이터들이 그냥 사장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특허 출원으로 이어진 거는 물론 공개가 되지만 특허 출원으로 이어지지 않은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 실패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다 연구 노트로 이게 데이터베이스와 이렇게 돼서 보안성이 안정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또 공개의 위험을 별로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저는 우리나라 이제 그 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구 노트 플랫폼을 강조해 주셨고 정책적으로 이제 시급하게 이제 해야 될 과제로 제시해 주시는데 제가 다음 질문은 그 김원호 교수님과 박경신 교수님 동시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FT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있어서 이 주제가 상당히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 NFT를 기반한 게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희소성이라든지 한정 판매도 가능해지고 이제 소유 관계에 대한 추적도 가능해지고 자 이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우리 유체물 중심의 소유권 개념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이제 새로운 소유권 개념, 이제 저작권 개념과의 어떤 구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두 분께 먼저 박경신 교수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고 그다음 김은호 교수님께도 간단하게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존에 저희 이제 그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뭔가 소유권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교수님 말씀을 조금 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메타버스, NFT가 가장 뭔가 각광받는 분야가 이제 특히 일반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분야가 이제 문화예술 콘텐츠다 보니까 조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미술 작품은 너무 고가해서 사실은 제가 사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NFT를 활용한 이 디지털 자산은 사실은 제가 n분의 1만 사도 되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이 구분 소유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예전에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 저희 논의에 있어서보다는 좀 더 심화될 것 같고 이제 이러다 보면 저희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가령 이제 저희 유체물에 대한 이제 가령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이제 이 기준인데 그러면 NFT를 통해서 내가 지분을 소유했을 때 이 경우는 그러면
내가 그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 사실 좀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아서 사실 기존에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는 논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특히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해서 논의에 있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런 쟁점들을 조금 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 뭐 지식재산위원회라든지 뭐 사실 특정 기관이 뭔가 이게 단독적으로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뭐 세무당국 간의 협의도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뭔가 부처 간 협력이 사실은 더 필요해질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호 교수님. 예. 예, 저는 발표할 때 그 대부분 NFT 발행업자라든가 플랫폼 사업자들이 또는 개인 그 저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소유권과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작권 침해 우려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의 예를 쉽게 들어서 편지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그 편지의 경우에 수신인과 발신인에서 편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느냐? 그 편지를 받은 수신인이 갖기 때문에 그 편지를 소유권의 처분의 일환으로서 사형수익 처분권이 있으니까 찢어버리든지 불태워버리든지 자유다. 그러나 그 편지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그걸 발신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은 편지를 모아뒀다가 그걸 발신인이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그걸 뭐 출판을 프리라이드하기 위해서 뭐 출판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 바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미술품 같은 것도 당연히 일품 제작, 특히 일품 제작해서 유통되는 그런 저작물들은 소유권 자체가 이전이 됐지만 여전히 저작권까지 같이 양도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져요. 그래서 실제 아마 그 12개 그 거래 플랫폼에서 조사해 보면 저작권을까지 양도받은 사례가 뭐 상당히 드물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다면 그 저작자 허락 없이 NFT를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뭐 복제 배포, 뭐 공연 또는 전시권 뭐 등등의 권리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걸 발행을 할 때 그게 장점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의 계약 조건에 NFT 발행의 조건으로 이제 그 발행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아예 그 뭐 이거를 좀 그 합법성을 이렇게 유도해가는 그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이 자기 소유물이지만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NFT를 발행하려고 할 때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빨리 마련해서 이것이 과도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NFT에 대한 이제 새로운 소유권 개념의 필요성도 언급하셨고 또 NFT 기반의 거래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 또 스마트 컨트랙을 어떤 조건으로서 뭐 그런 것에 대한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그 임소진 연구위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이 융복합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입니다. 사실 뭐 이제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융복합적인 어떤 여러 전문가의 뭐 이제 도움, 그 다음에 전문 인력에 관한 도움 이런 걸 사실은 고용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그 어려운 점이 많죠.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아까 발표 자료에 이제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뭐 긱 이코노미 이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새로운 노동 방식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어떤 제안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뭐 좀 해주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소기업이 뭐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이 이제 지식재산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어떠한 전문가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조차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특허 분쟁이라든가 지식재산 뭐 전략 수립과 같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전문가 한 명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로 아까 이제 전문가 매칭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회적으로 뭐 고경력 퇴직자와 그 N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이제 적절하게 지식재산 전문가 풀로 유인시키고, 그다음 중소기업의 니즈와 적절하게 이제 연계시켜 준다면 사회적으로 좋은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그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면 또 하나의 뭐 사회적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이제 AI 기반으로 매칭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의 그 참여 인센티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초기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뭐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제 같은 주제지만 우리 이제 김백남 교수님께서는 좀 다른 결에서 아마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문가의 어떤 소송에 있어서 활용을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안 중에 이제 그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에 관한 언급도 하셨고, 뭐 감정제도, 뭐 미국의 이제 법정 조언자 제도, 뭐 아미커스 쿠리아에 대한 소개도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이제 지금 왜 제가 전문가 사실 조사에 이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특허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로서 이 제도가 이제 도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비용이 많이 들지요.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의 이제 전문가 이제 공장이나 이런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 제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전문가에 대한 이제 신뢰, 그 다음에 전격성입니다. 전격성.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닥쳐서 조사를 해야 이제 증거물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본도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하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좀 낮다 이런 뭐 견해가 있는데, 지금 한국의 이제 제도는 일본 제도가 아닌 약간 독일에 가까운 뭐 그런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을 좀. 뭐 손승우 원장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미국 소송, 특히 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있어서 상당한 비용 발생은 디스커버리입니다. 그 디스커버리가 이제 1년, 2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양 당사자 측에서 증거를 내게 만들고, 또 그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송 단원이 보통 300~400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대부분 디스커버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우리는 이제 제3자, 어떻게 보면 중립 전문가 제3자가 현장에 필요한 이제 증거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그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그런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증거 채집하러 나갔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상대방 주장을 다 인정해버리는 그런 불합리한성이 있었는데, 독일의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그게 아니고 전문가가 정말 사실조사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뭐 심판관이 있을 때도 사실은 기술 내용을 확실히 할 수 없을 때 심사관이 이제 해당 업체나 또는 관련 업체의 사실 조회 의견을 이렇게 띄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 사실 조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회신을 해주고, 그게 심판에 이제
증거로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게 심판 결과에 반영되고 심판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는 이제 특허 법원 소송 자료로도 계속 이제 대법원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게 참 좋은 점은 판단자 입장에서 굉장히 판단이 어려울 때 있는데 중립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 경험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반발하는 의견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소송 경비를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정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로 되어 왔지만 그동안 민간인들 특히 개인 발명가들 우리나라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비용 부담의 증가로 쉽게 말하면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즈 스테이트먼트라고 IDS라고 해서 자료들을 전부 다 그 출원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이 민간인에 큰 부담을 준다고 해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독일형 이제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를 도입해서 반영된다고 하니 이게 아마 우리의 어떤 지재권법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의견 수렴 중인데 상당히 많은 의견이 수렴되고 있고 아마 좋은 방향으로 아마 입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이제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인데 이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형 디스커버리 단점을 좀 보완하면서도 이제 소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뭐 그래서 김 교수께서 발표하신 여러 가지 전문가 활용과 관련된 뭐 감정이라든지 그죠, 뭐 가치 평가라든지 이런 분야도 같이 이제 필요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예. 제가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구글과 오라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서 법정 조언자의 의견이 물론 11,500줄에 대해서 침해냐 아니냐 다 판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근데 거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자바 API가 만약에 저작권을 보호된다고 한다 그러면 미국의 스타트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바 API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1년 전에 한 8개월 전에 나왔고 그게 올해 4월 5일에 대법원 연방 대법관들이 아슬아슬했습니다. 6대 2입니다. 6대 2로 다수결에 의해서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을 보면 1심 지방법원에서는 구글이 이겼다 하지만 고등법원에 올라가서는 오라클의 자바 API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인정됐다가 그게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보호에 대해서 강화를 필요하겠다 막 강하게 주장이 되니까 아마 2심에서 뒤바뀌어졌다가 3심에서 전문가 조언을 들어서 가장 미국 산업 정책의 좋은 방향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공정 이용이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API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언문을 이용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대법원 판결을 했다고 하고 역시 미국은 산업 발전을 가장 우선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미국의 우선주의를 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강화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바 API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가 맞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미국의 산업을. 그런데 자국의 산업을 더 우선시했다는 거죠. 그 점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우리 또 자바 사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만 아까 우리 박경신 교수님께 제가 동시에 질문 던지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못 던졌는데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사실 워낙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NFT도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 뭐 정책적으로 우리가 기본 계획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 좀 한두 가지만 좀 강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발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창출된 메타버스를 통해서 창출된 저작물을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의 보호 방안,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뭐 물품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 대한 뭐 아니면 현행 법률상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시, 뭐 어쩌면 지정 상품 분류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단으로 누군가의 지적 창작물을 이제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뭔가 이제 제어도 같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결국은 이게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용자가 창작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용자의 권리 보호 또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사실 이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여러 중원보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실 가이드라인 마련이 현재로서는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이런 지금 중요한 측면, 그러니까 물론 기본 계획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논의지만 현재 이제 메타버스 뭐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가령 이 목걸이를 한 아바타가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지면 그거는 뭔가 상표나 디자인 침해로 봐야 되는 건지 이미 협업을 한 굿즈가 있기 때문에 굿즈는 쓰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명확하네요. 가이드라인. 사실 뭐 저도 메타버스 회의 가면 가이드라인 만들어 달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 계획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5분의 연사와 오늘 좀 토론회 4분의 이제 전문가께서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이제 2021년 킴넷 컨퍼런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3차 기본 계획, 우리 지식재산 3차 기본 계획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이제 그런 이제 사명과 도전에 이제 직면하고 있으면서 이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그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뒤처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따라 제쳤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발표한 주제 제안들 이것들을 소중하게 지식재산 기본 3차 기본 계획 안에 다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곧 우리의 앞으로 5년간의 우리 미래를 또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해 주신 4분의 전문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킴넷 컨퍼런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